그럼 이제 그 5대 지식 서비스 플랫폼 중에서 이제 제가 하나를 말씀을 드릴 텐데, 사실 지금 현재 우리가 코로나 이후에 민생 경제를 어떻게 회복할 것이 이게 이제 발등에 불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지방 경제가 침체되는 것도 결국 가만 보면 이제 유동 인구가 적어서 이제 인구가 줄어들어서 이제 그런 거니까 이 포스트 코로나의 민생 회복에 가장 그 쇼컷이 될 수 있는 게 관광 입국입니다. 게다가 우리가 이제 그 무역 수지가 적자가 나서 이제 환율에 문제가 있는데 앞으로 이 코로나가 이제 뭐 저기 되면 어마어마한 대기 관광객들이 밖으로 나가서 달러를 소비하게 됩니다. 그럼 이게 환율이 뭐 굉장히 문제가 심각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은 국내로 들어오는 인바운드 관광객을 그만큼 불러들이지 않고는 앞으로 굉장히 환율 문제가 뒤따른다. 그래서 이런 거 저런 걸 종합을 하면은 이 관광 산업은 우리가 앞으로 굉장히 중점을 가지고 봐야 되는데, 우리가 글로벌하게 보면은 관광 산업이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약 한 10% 정도 됩니다. 고용도 한 10%, 11% 정도가 되는데, 대한민국을 들여다보면은 GDP 기여는 한 3%, 고용은 한 2.3, 4% 정도밖에 안 되는 거죠. 거의 뭐 5분의 1, 3분의 1 정도 수준밖에 안 되는 거죠. 근데 우리가 글로벌 평균 정도, 즉 한 10% 정도만큼만 이 관광 산업을 일으키면은 지금 현재 우리 실업자가 한 100만 명 되잖아요. 100만 명의 두세 배인 270만 명의 고용 효과를 낼 수 있어요. 한 큐에 해결이 된다는 거죠. 자, 그런데 우리가 그럼 그동안에는 관광을 안 해왔느냐? 해왔다는 거죠. 해왔는데 지금 이제 우리가 왜 제가 이제 관광 입국 최적기라고 하냐면은 지금 한류가 이제 불고 또 이제 앞으로 이 관광의 패턴이 코로나 이후가 바뀝니다. 보다 방역이 안정된 쪽으로. 그리고 지금까지 관광이 그냥 뭐 무작위로 막 이렇게 다녔다면은 앞으로는 특정한 목적을 가지고 가는 관광으로, 목적성 관광으로 바뀌어진다는 거죠. 그러면 그 목적성 관광에 가장 유리한 지역이 대한민국입니다. 또 한류가 이제 불고 있으니까. 그래서 우리의 목표, 우리 인구가 5,200만인데 우리 인구의 2배가 되는, 즉 한 5천만의 관광객이 들어와서 우리 유동 인구가 1억이 되는 그런 되면 우리 국내 소비를 2배로 키운다는 거죠. 그렇게 한 목표를 가지고, 예를 들면은 우리만큼 자영업이 많은 나라가 선진국 중에 이태리가 있습니다. 이태리도 한 거의 20% 이상 자영업이 되는데, 이 이태리는 관광 산업의 GDP 기여도가 한 13% 정도가 돼요. 또 고용도 한 11% 정도가 되면서 이 자영업, 그 많은 자영업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같은 자영업 문제를 안 겪고 있죠. 소화가 되니까. 그 다음에 일본도 스가 법안이라는 걸 발표를 해서 2010년도 12년인가에 이제 관광 입국을 이제 선언을 하면서 관광객이 800만 명에서 불과 한 4, 5년 만에 3,200만 명으로 늘었어요. 어마어마하게 이제 바뀌어졌죠. 그러면 우리는 관광 입국을 어떻게 추진을 할 거냐? 관광 산업을 더 고부가로 만들고 또 더 오랫동안 체류하게 하고 또 한 번 온 사람이 다시 방문하게끔 하는 이 세 가지가 이제 관광 산업의 핵심이 되는데, 이 세 가지를 다 아우를 수 있는 게 뭐냐면은 한류 테마 관광입니다. 예를 들면 인도의 리시케시라는 인구 한 10만이 조금 안 되는 작은 도시가 있습니다. 그 히말라야 산 밑에. 여기에 1년에 2,100만 명이나 되는 관광객이 옵니다. 근데 이 1970년대에 라즈니시라는 그 요가 스승이, 비틀즈가 거기서 한 3개월 정도 그 스승 밑에서 교육을 받으면서 리시케시가 세계 요가의 성지가 됐죠. 그러면 세계에서 요가 센터를 운영하고 요가를 공부하고 싶어 하는 사람들은 나도 현지에 가서 한번 해보겠다. 2,100만이나 찾아오는 거죠. 이게 엄청난 고부가입니다. 어떤 그 아시람이라는 아주 작은 여관 같은 숙박시설들이 있는데, 이게 뭐 고급은 6개월 전에 다 예약을 해야만 됩니다. 그 다음에 한 달치 비용이 460만 원까지 들어요. 그 인도의 수준에 비하면 460만 원이라는 게 어마어마하잖아요. 엄청난 고부가가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리는, 그리고 또 우리가 80년대 후반에는 복장학원이라고 여러분 들어보시죠. 일본의 패션을 배우려고 우리나라 많이 이제 복장학원을 배우러 갔습니다. 지금 우리나라 BTS 같은 스타들은 일거수일투족이 다 배우고 싶어요. 이 한류 1억 명의 아미 팬들이. 그럼 이 1억 명의 아미 팬들의 30%만이라도 한국에 들어와서 그냥 구경만 하고 가는 게 아니라 나는 그 BTS의 머리 스타일을 배우는 헤어스타일리스트를 하겠다.
나는 무슨 뭐 그 한국 바리스타를 하겠다. 나는 한국의 뭐 저 셰프를 하겠다. 나는 한국의 뭐뭐를 하겠다. 지금 우리가 그 저 산업부에 보면은 국가 직무 능력 표준이라는 NCS라는 게 있는데 요거를 우리가 잘 활용을 하면 한류 테마 교육 자격증 프로그램으로 개발을 할 수가 있어요. 이렇게 되면은 우리나라의 호텔들은 숙박업에서 전부 다 테마 교육장으로 바뀝니다. 지금 저 마치 그 리시케시의 아슈람들처럼. 그렇죠. 그러면 지금 우리가 심지어 어떻게 되냐. 우리 저 비달사순이라는 거 아시죠? 미용사들 그 시험 칠 때 하는 거. 그 비달사순이라는 게 영국에서 가져온 거잖아요. 우리가 미용사 자격시험을 보기 위해서 학원에서 비달사순 교육과정을 시킵니다. 이제 우리가 NCS를 개발해가지고 우리 미용사들한테 우리 프로그램을 쓰고 있거든요. 그리고 이걸 지금 말레이시아에 수출을 하고 있어요. 그럼 이걸 잘 개발해서 일주일짜리 한국 헤어 디자이너 자격증, 뭐 한국 뭐 저 셰프 자격증, 한국 바리스타 자격증 이런 거를 국가 자격증화해서 관광객들을 불러들이는 거죠. 그리고 이 프로그램들을 지역별로 차별화를 하면은 이제는 내가 제주도에 놀러 가서 잘 때가 좋은 호텔이 신라 호텔에 가는 게 아니라 나는 지금부터 제주도에 플로팅 요가를 배우기 위해서 간다. 지금 플로팅 요가가 제주 신라에 있거든요. 그런 것처럼 특정 목적을 가지고 그 호텔로 가게 되면 불뿌리처럼 우리 전국 방방곡곡에 외국 관광객들이 그 과정을 배우려고 가게 되죠. 저 평창에는 한국식 절 문화가 가미된 명상, 메디테이션 코스가 있다. 그걸로 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식으로 이제 그 관광 교육 상품을 개발을 이제 하면 요즘 이 전 국토를 이제 우리가 공원화를 하는 거죠. 공장, 수출 공장들은 밖으로 빼면서. 자, 그렇게 되면 이 관광 산업이라는 게 지금 부산 엑스포를 하고 있는데 부산 엑스포가 저는 이 부산 엑스포의 성패가 뭘 결정하냐면은 대한민국이 제조로 가지고 먹고 살던 나라에서 정말 이 최상의 지식 서비스인 문화 상품을 파는 그런 테마 관광 대국으로 발돋움하냐 안 하냐 그 게이트웨이가 저는 이 부산 엑스포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또 하나는 지금 우리가 이제 남북 관계 이게 이제 중요한데 앞으로 우리가 통일 한반도가 된다 이러면 그 통일 한반도 경제의 기본 토대도 저는 관광이라고 생각해요. 북한을 제조업으로 개발하는 그것이 아니라 그러면 만약에 남북한을 유네스코의 다크 투어리즘, 즉 역사 유적지로 글로벌 국제 자산으로 등록을 해버리면 남북한이 세계 평화 관광의 메카가 될 수 있죠. 어마어마한 관광객을 불러들일 수 있고 평화와 관련된 글로벌 회의, 컨퍼런스를 다 대한민국에서 유치할 수 있죠. 그럼 그 길을 갈 수 있는 길이 대한민국이 남한에서 먼저 관광 입국에 성공하느냐 못하느냐 그게 달려있는 거죠. 만약에 관광 입국으로 우리가 성공을 해서 5천만 명이나 되는 해외 관광객을 국내에 불러들일 수가 있다면 그 중에 30%만 북한을 가서 평화 관광을 같이 할 수 있다면 북한 경제는 하루아침에 확 바뀔 거죠. 그런 가능성을 가지고 있는 게 바로 관광산업이다. 자, 이제 이 마지막 장인데 우리가 이제 이런 산업 진화를 하고 국가가 바뀌어지는 모습이 되면 이런 신성장이 가져올 대한민국의 2030년 미래 모습은 뭐냐? 이미 이런 미래는 오고 있다. 즉 상품 제조 수출 무역 강국에서 글로벌 산업 수도 역할을 하는 즉 5대 지식 서비스 플랫폼 국가가 되는 국제허브로 진화를 하면 세계가 서울로 들어온다. 그 다음에 전 국민이 세계 최고 고학력 지식사회에 걸맞게 연구원으로 탈바꿈한다. 더 고부가 지식 서비스 산업 일자리로 옮겨간다. 그 다음에 요즘 우리 봄에 보면은 온통 꽃밭이잖아요. 전 국토가 공원이 된다. 이게 탄소 중립의 궁극적인 목적이다. 즉 삼천리 금수강산을 회복하는 전 세계의 어떻게 보면 공원이 되는 그런 나라. 이런 나라가 오고 있는 거죠, 지금 이미. 이미 미래는 오고 있는데 이걸 우리가 과거의 성공 모델에 매여가지고 계속 그 리쇼어링을 한다, 제조업을 더 뭐 키워야 된다라고 거기에 매여 있으면은 더 이 기간이 지연이 되면서 우리 국민들은 고통받고 우리가 빨리 우리가 가야 될 이 순풍을 타고 이 방향으로 가고자 적극적으로 더 빨리 노력을 한다면 지금 10년, 10수년 잃어버린 이 시간에서 앞으로 한 5, 6년 내에 국가를 확 바꿀 수 있는 우리는 한번 방향만 서면 어마어마하게 빨리 변하거든요. 그런 시점이 지금 이 정부, 신정부한테 주어져 있다. 이걸 아는지 모르는지 저는 모르지만 이상입니다.
아까 제가 그 5대 본사 기능의 지식 서비스 플랫폼 중에 문화 콘텐츠 서비스 플랫폼을 얘기를 했습니다. 그 문화 서비스 플랫폼을 구현하는 원 오브 툴이 메타박스죠. 메타박스만 있는 게 아니고 뭐 다양한 이제 툴이 있지만 그 중에 이제 가장 앞서 나가는 플랫폼 수단이 메타버스가 아닐까. 그렇다면은 우리가 문화 콘텐츠 지식 서비스를 국가적인 주요 산업으로 키우려면 삼성이나 또 LG 같은 아니면은 또 지금 콘텐츠 기업들 중에 뭐 네이버나 카카오 같은 그런 대기업들이 주축이 돼서 글로벌한 메타버스 플랫폼을 키워야 그 생태계가 짧은 시간에 확장이 되면서 많은 중소기업들이 같이 참석을 할 수 있게 되겠죠. 네. 제가 말씀드린 그 과밀 구조라는 거는 우리나라 기업 수가 한 300만 개 정도가 돼요. 근데 우리보다 경제 규모가 한 2.6배 정도 큰 일본이 한 300만 개 정도 돼요. 그러면 나누기를 해보면 우리나라 기업의 평균 규모가 일본 기업의 한 3분의 1밖에 안 되는 거죠. 어마어마하게 영세한 기업들이 300만 개나 있는 거죠. 이거는 뭐 대기업에 취직하기 위해서 600명의 인재가 모이고 안 모이고 하는 그런 과밀 차원이 아니라 이 어마어마한 중소기업이 많다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그러면 대학생은 그러면 적냐? 아니죠. 대학생도 과밀인 거죠. 왜? 전 세계로 보면은 이렇게 대졸 졸업자가 70%, 80%가 되는 나라가 없거든요. 그럼 이런 어마어마한 대졸 인력들을 다 그에 걸맞는 지식 서비스, 연구 사무직 일자리를 줄 수 있는, 제공할 수 있는 그런 국내 환경 여건이 되느냐? 거기에 비하면은 대졸 인구도 너무 과밀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국내에 너무 과밀이기 때문에 국내에서 문제를 해결하는 건 답이 없다. 이제 그런 거죠. 일본도 마찬가지. 일본도 지금 경제가 어려운 게 고도 성장기에 형성된 과밀 구조를 해소하지 못한 것이 저는 가장 큰 원인이라고 봐요. 일본도 우리 중소기업만큼 더 과밀한, 거기도 상당히 과밀한 구조인 거예요. 당연히 교육 개혁이 같이 시대 변화를 따라가야 되겠죠. 제가 이제 교육 개혁과 관련해서는 앞으로 저는 우리나라의 교육은 기업이 주도할 거라고 봅니다. 기업이 주도하는 교육으로 넘어갈 거라고 봅니다. 지금 이미 뭐 정부에서 하고 있는 그 LINC 산학협동 프로젝트도 있지만 삼성, SK, 뭐 LG, 현대 모든 그 대기업들이 자체 인력을 지금 대학과 협업해서 양성을 하지 않습니까? 앞으로 이런 트렌드가 굉장히 빨리 더 확대될 거라고 봅니다. 저는 그 좋은 질문입니다. 중소기업이 지금 각자로서는 뭐 교육을 운영할 만한 여력도 안 되는 거지만, 만약에 중소기업이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중소기업의 현장 일감을 본사 일감으로 바꾸기 위해서 해외 현장이 만들어진다면은 국내 중소기업들은 조합 단위로 또는 산업 단지 단위로 대기업과 같은 그런 역할들을 할 수가 있겠죠. 그렇다면은 중소기업에 있는 우리 직원들도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생겨나겠죠. 중소기업이 단일 기업으로는 안 되고, 그렇죠. 해외에 뭉쳐서 나갔을 때 그 산업단지 단위로 평생 교육을 받을 수 있다. 또 그 산업단지를 지원하기 위해서 국내 본사 일감이 생길 텐데, 본사 일감을 제대로 소화하려면 또 본사 인력에 대한 교육이 만들어져야 되겠죠. 그게 이제 개인 기업, 중소기업 개개별로가 아니라 산업단지별로, 클러스터별로 진행이 가능하다고 저는 보는 거예요. 우리 중소기업과 대기업은 전 세계에서 아주 독특한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전 세계에 없는 구조예요. 그게 뭐냐면 대한민국의 대기업과 중소기업은 공동 운명체적 산업 구조예요. 이게 무슨 소리냐면 대기업이 성장하기 위해서 그 밑에 부품 중소기업들을 협력업체로 해가지고 올리면서 같이 커왔거든요. 그러니까 일본의 중소기업도 있고 독일의 중소기업도 있지만 그런 중소기업들은 다 100년, 120년 된 그런 나름대로의 독자적인 기술력을 가지고 있죠. 그러나 우리 중소협력업체들은 대기업이 주는 일감을 받아가지고 심지어 부품 개발 도면까지 줘버려요. 그냥 만들기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독립기업이라 한다는 것은 두 가지가 있어야 돼요. 하나는 독자적인 판매력이 있어야 되고, 두 번째는 독자적인 제품 개발력이 있어야 돼요. 이 두 가지 다를 안 갖춘 게 누구냐? 대한민국의 부품협력 중소업체들이에요. 그럼 이건 뭐냐? 대기업이 지금까지 이렇게 클 동안에 그 밑바탕 역할을 했던 이 중소기업들이 대기업이 내몰래라 해버리면 이건 죽게 돼 있어요. 이 죽는 것 자체가 대한민국의 경제가 무너지는 거단 말이죠. 그러면은 중소기업이 해외로 나가는 것도 지들끼리 혼자 못 나갑니다. 절대로.
그럼 어떻게 나가야 되느냐? 만약에 포항 같으면 울산 산업단지가 있잖아요. 거기에 자동차 산업단지가 있고 또 뭐 어디 저 철강 산업단지가 있으면 그 산업의 앵커 기업인 대기업이 먼저 산업단지를 만들어야 되죠. 일감을 개발 아젠다를 그 정부하고 협의해가지고 일감을 확보를 하고 이 일감을 메꾸기 위해서 필요한 중소기업들을 같이 끌어들여야 되는 거죠. 이런 대중소기업의 공동 운명체적인 산업 구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게 사실은 동반성장의 메인이라는 거죠. 동반성장이 무슨 점수 매겨가지고 대기업이 뭐 잘 돌봐준다 이게 아니고 대한민국의 중소기업이 살아날 수 있는 게 반드시 대중소기업이 동반성장 기회를 글로벌하게 만들어내야만 가능한 거예요. 이게 성장 사다리라는 거죠. 그러면 대중소기업의 동반성장 플랫폼이 전제가 되지 않고는 대한민국의 글로벌 수도 국제허브 5대 지식 서비스 산업 플랫폼도 불가능해요. 그게 전제 조건입니다. 네. 그리고 그 책임이 분명히 대기업이 있어요. 왜? 다른 나라 대기업하고 우리하고는 성장 역사가 다르기 때문에. 그러면 지금의 그 5대 그룹 총수 오너들한테 물어야 되죠. 새로운 정부가 지금 당신들 때문에 이렇게 커온 저 수많은 중소기업들에 대해서 무슨 책임을 질 거냐. 이걸 물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대기업 총수들이 모이고 하잖아요. 무슨 뭐 상생이다 어쩌고. 그 양반들이 찾아야 될 첫 번째 작업은 뭐냐? 중소기업들을 어떻게 함께 글로벌 기회를 만들어 줄 거냐? 거기서 찾아야 돼요. 그게 상생의 시발점이거든요. 일감이 없는데 무슨 상생이 됩니까? 그렇잖아요. 굉장히 좋은 질문이에요.